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과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공적 업무 외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주차에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어야 하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일각에선 삼성전자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배경과 기준금리 인하가 거시경제에 미칠 파장 전망해 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왔을 때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매주 월요일 정치 토크는 정치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짚어봅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건희 여사를 향한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걸 지적한 겁니다. 전 10일 한동훈 대표는 또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보기에 따라서는 뭔가 비선이 있다 이렇게 그 신주호 부대변인 느낄 수 있는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사실 각종 그 찌라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지금 대통령 선거 전에 말씀하셨던 게 영부인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보다 아내로서의 내조를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여러 의혹들, 그리고 뭐 KTV가 주관했었던 그 비공개 그 공연장에 가서 봤다라는 그런 의혹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돌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부인의 그 공식적인 보좌 라인이 필요하다라는 게 국민 대다수의 여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영부인의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왜 영부인이 지금까지 이러한 행동들을 하셨을까라는 의구심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의구심의 근저에 영부인께서 뭔가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보좌를 받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민심을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뭐 발언 수위가 높아진다, 저는 이런 표현도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위라는 표현은 그 발언이 공격적일 때 수위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저는 이것은 하나의 민심을 전달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거에 이제 존재 여부도 뭐 존재 여부지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찌라시는 사설 정보지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순화를 할게요. 박성민 의원님, 네. 한동훈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근에 그 일련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이제 독대를 앞두고 의제를 뭐 아마 고민을 각자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좀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한동훈 대표의 주도 하에 어떤 의제를 설정하려는 듯한 전략적인 포석이 깔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발언 수위가 강해진 부분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게 특히 그래요. 지금 보면 이게 여당이 악재죠.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리스크가 막 터져 나오고 거기에 사실은 핵심적으로 연루된 사람이 김건희 여사다라는 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뭐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이 당이 휘둘릴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좀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된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작심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국면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윤한 갈등이라고 명명을 해왔잖아요. 사실상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싸우고 있다라고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은 윤한 갈등이 아니에요. 건한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등은 결국에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물러서느냐, 얼마나 반성하느냐, 어떤 전향적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갈릴 싸움으로 저는 보여요. 자, 대통령실이 이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비선 조직 없고 공적인 조직만 있다는 취지로 이제 그 반박을 했고요. 자, 고위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요. 여사 라인이 어디 있는가? 뭐가 잘못된 게 있어야지 인적 쇄신하지. 라면서 김대남 같은 사람의 유언비어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일종의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에요. 박성민 비서관님, 이런 대통령실의 해명은 또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까요? 아니면 그래도 여러 가지 다른 생각도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대통령실이 해명을 하면 할수록 뭔가 악효과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해명했을 때 바로 얼마 안 지나서 거짓말인 게 드러나기도 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여당 대표가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건가요? 저는 이게 의문인 거예요. 여사 라인이 없다, 여사 라인이 있다라고 지금 여당 대표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공적 조직만 있다, 여사 라인 같은 건 없다라고 하면 여당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되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당 대표가 그것도 한동훈 대표가 대선까지 노리는 사람이 국민들 앞에서 일부러 김건희 여사 망신 주려고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아마 국민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지나치고 이 지나친 행보가 단순히 어떤 뭐 보여주기식 어떤 행보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정무적인 라인에까지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혹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해명은 뭐 김건희 여사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대통령실에도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이 갈등을 타개할 만한 어떤 확실한 설명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자,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상황은 지금 바로 이런 거다. 네. 한마디로 규정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전 사실 이제 정치에서 특히 이제 대통령실 되는 최고 권력 기관에서 뭐 라인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라인은 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라인이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이 선을 넘었을 때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벗어나는 그 선을 넘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은 우리가 이걸 좀 가만히 두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보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여당 내에서 어떻게 보면 금기시 되어 왔었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 1월달에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에 보면은 여사가 뭐 사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논란이 한창 불거졌을 때도 이제 사과해야 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그때도 이제 국민 눈높이 정도를 얘기하면서 이제 좀 모호한 태도를 취해 왔었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워낙 이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더 이상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리고 됩니다. 지금 시점이 네. 선거 이제 막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약간은 반영됐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제 그 뭐 이번 재보궐 선거가 어느 정도는 좀 고려를 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취임하고 나서 지금 아무런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발목 잡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전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이제 이번에 당 대표 한번 하고 뭐 정치 인생을 끝낼 뿐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행보나 이런 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제 본인도 물론이고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대놓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당대표가 평론 정치하냐. 또 법무장관 당대표라는 자리에 따라서 말이 바뀐다. 이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신조 의원님. 자, 누구 말이 맞습니까? 한동훈 권성동.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법무부 장관일 때 하는 입장과 당대표일 때 내놓아야 되는 입장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일 때 그 원칙론에 입각한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국민 앞에 서서 할 이야기와 민심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여당 대표가 당연히 다른 입장을 내놔야 되죠.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평론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3자적 관점에서 바라본 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제3자, 이것은 나와 무관한 것이다, 이런 식의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여당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민들께서 어떠한 여론 표출이 있었는지를 듣고 그것을 대통령실의 일종의 요구하고 건의한 겁니다. 이것은 평론이 아니라 정치고 여당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를 저는 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누구 어떻게 보면 작심하고 한 말인데. 그죠? 작심하고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평론이랑 다른 겁니다. 평론이 아니다. 평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한동훈 대표의 그 입장이 곧 국민의 입장과 같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 국민들의 그 말씀을 폄하하는 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권성동 의원의 취지는 왜 그런 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당을 분란을 일으키냐 이런 네. 취지가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야당의 어떤 프레임에 너무 쫓아가서 김 여사를 악마화하는 이제 그런 주장과 네. 한동훈 대표는 이게 민심이다.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우리가 국민의힘이 그 하나의 공당으로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네. 그 둘의 이제 싸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하나 더 여쭤본다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독대할 예정입니다. 일단 독대는 잘 이루어질 걸로 보세요. 독대 자체는 잘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독대는 이제 그게 또 미뤄지거나, 아까 이제 박정원 의원 네. 친한계죠. 네. 지금 뭐 그 날짜 최종 조율을 하고 있고 네. 뭐 그러고 있다고, 이거 독대는 이루어질 예, 거다. 양쪽이 독대 수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독대 자체는 성사가 될 거라고 보지만 독대의 성과, 국민들이 납득하실 만한 결과물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독대는 이루어지지만 독대 성과.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거듭 압박하는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회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한동훈 대표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건희 물러나라, 법대로 처리하라의 국민적 요구를 미봉하면 민심이 더 노할 것이고, 말펀치로 그치고 결과를 만들지 못하면 측천무후 이래 가장 강력한 건희무후와 한 대표 측이 측근 7인방으로 지목했던 칠상시로부터 잔인하게 보복당할 것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 뭐 얘기를 하면서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떨어지지 않길 바란다. 이제 측천무후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측천무후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박성민 비서관님 보시기에, 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자,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분명히 논의가 될 겁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마 빈손 독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두 분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인적 쇄신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거거든요. 그리고 활동 자제까지 얘기를 했고, 우회적으로 말하긴 했지만 어쨌든 처음에 그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던 조용한 내조만 해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일단 김건희 여사의 행동 패턴을 봤을 때도 네. 논란이 있을 때는 잠깐 이렇게 빠져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타나고 이런 방식을 반복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겠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불쾌해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설전이 오가고 있잖아요. 익명으로든 실명으로든. 그것만 보더라도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과연 좀 이렇게 진정성 있는 충언이라고 받아들일까, 대통령실에서. 그냥 자기 정치하려는 대표로 아마 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어떤 조건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주기가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힘들 거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꾸준히 지적이 되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시정하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게 제2부속실 만들겠다라고 했고 뭐 실장은 임명했다라고 하지만 최근까지도 뭐 구체적인 성과가 없잖아요. 뭐 공사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사를 몇 달 동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감정적인 골까지 깊어진 한동훈 대표가 이걸 요구한다고 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주겠느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것을 만나자고 받아준 이유는 아마 이제 당에 좀 경고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싸워달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같이 방어를 해줘야지.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들이박으면 어떡하냐라는 야당하고 비슷하게 행동하면 어떡하냐? 네, 언론과 야당의 공세에 올라타면 어떡하냐 이런 항의를 좀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동수 대표님. 예. 박 비서관님이랑 크게 생각이 다르진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굳이 긍정적으로 좀 보자면은 네. 지금 이제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의 이 독대 요청을 계속 이제 무시를 하고 이제 뭐 거절을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받아준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뭐 조금 더 의혹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더 생겨났죠. 여사 관련한 의혹들이 더 많이 불거졌고 지금 그다음 더 명태균. 예, 맞습니다. 명태균 씨 이슈도 이제 부상을 하면서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궁지에 몰려서 계속 독대를 요청해 왔다면은 이제는 이제 대통령실도 궁지에 몰려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잠깐 좀 연합을 하자 이렇게 손을 내민 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 다만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기존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뭐 청와대 제2부속실 설치하고 특별감찰관 뭐 둔다고 한들 더 이상 국민의 어떤 눈높이를 충족시키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특권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뭐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까지 과연 대통령실이 받아줄까 했을 때 저는 좀 부정적인 편이긴 합니다. 자, 이제 관련되는 얘기니까 제가 질문 진행할게요. 자, 국감 얘기입니다. 오늘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한 국감 진행했는데 여기서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해병대원 사망 사건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먼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직접 해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대선 깜깜이 기간에만 명 씨가 26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 크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론조사 비용 3억 7,520만 원은 왜 정산하지 않았는지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제공한 것이 사실인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님. 지금 이제 공천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뭐 김영선 이런 분들은 그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 받고 있고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얘기의 핵심은 대통령도 이제 직접 해명해라. 특히 명태균발 뭐 여론 조작 의혹이니 아니면 뭐 그 비용 문제니 해서 여튼 윤 대통령도 해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명태균 씨가 갑자기 그냥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뭐 특히 그 당원 명부 유출 건도 지금 얽혀 있잖아요. 네. 당원 그 각 캠프에만 그러니까 각 후보에게만 전달됐던 그 당원 명부를 가지고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돌렸다. 그것도 이제 신고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돌렸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그걸 어디에 어떻게 활용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무상으로 어떤 제공이 되고 그것을 대가로 공천이라는 것이 오갔다고 한다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죠. 이게 오갔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 당시 이제 후보는 불법적인 행동에 가담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인지 명확히 밝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4억 7,5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왜 나오냐 보니까 이게 명태균 씨도 그 최근에 이 폭로자 있잖아요. 명태균 씨와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했고 김영선 의원의 회계 책임자로 같이 일을 했던 그 강모 씨인가요? 그 강모 씨가 폭로한 거에 의하면 여론조사 내역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청구서일 수도 있는 건데 이 금액이 그 정도 된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니까 이 내부 자료는 있을 거고 그게 몇 번인지 그리고 대략 얼마치인지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있다라고 하고 이것을 국감장에서 증언을 하게 된다면 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해명의 타이밍은 더 다가올 것이다.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공천 개입 의혹에 더해서 뭐 명태균 씨가 막 이 여권을 막 뒤흔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들쑤시고 있는 건데 그 뭐 쇠치혈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이 문제 대처를 위해서 여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명태균가 민주당 노종면 의원인가요? 예. 노종면 의원이 그 의혹을 제기한 그 당원 명부 유출에 대해서는 지금 당 차원에서 조사가 들어갔고요. 기본적으로 명태균이라고 하는 그 정치 브로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여권이 소용돌이처럼 휘몰아 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개탄스럽긴 합니다. 근데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뭐 명태균의 국정농단 이런 프레임이 사실 먹히지가 않는 게 이분이 진짜 여권의 실세라고 한다면 경남 창원 지역의 공천에만 한정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분이 지금 경남 창원에 머물면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만 신경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만약에 진짜 뭐 최순실급의 국정농단을 펼치고 대통령과 진정으로 가까워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서울 지역이나 저희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TK 지역들. 그런 지역 공천에 있어서도 힘을 썼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못하고 오로지 창원 지역 공천에만 힘을 썼다라는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이 일종의 정치 브로커한테 속아서 그 사기에 당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포인트를 좀 잘못 잡고 있는 게 여론 조작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명태균 씨가 여론을 많이 진행했었던 시기는 깜깜이 기간이거든요. 그 시기엔 여론을 공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아무리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공작을 펴서 진행했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이 모르면 말짱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여론 조작이라고 좀 공격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진짜 여론 조작은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혜를 입었던 드루킹 댓글 조작 그거야말로 진짜 여론 조작인데 그것에 대한 반성은 지금 하나도 없이 깜깜이 기간에 펼쳐졌던 명태균 씨의 그냥 소위 그 이른바 그냥 그 자신을 뽐내기 위한 그런 것들을 여론 조작이라고 한다. 이거는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이죠. 자, 지금은 일단 명태균 의혹에 일단 집중을 해보죠. 예, 이동수 대표님. 저도 그냥 이분의 발언 하나하나에 너무 많은 언론이 너무 많은 비중을 실어서 좀 보도해 주는 것 같은 인상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명태균 씨 이슈가 국민의힘에서 화를 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동안 나온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은 뭐 경남 지역에서 그래도 제법 이제 영향력 있는 정치 컨설턴트인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이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처음에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이런저런 자문이나 이런 것들 해주는 것도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분 발언들 보면은 2021년도에 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긴 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된 거 이거 다 본인이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당선된 게 뭐 당내에서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갑자기 뭐 급부상해가지고 됐다 이러면야 뭐 이런 주장이 먹힐 수 있겠지만 당시에 보면 이분들 다 상대로 있었던 나경원 의원한테 그 당내 어떤 그 당원들 투표에서는 지고 여론조사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론조사라는 게 어느 한 군데만 튀었던 여론조사가 아니라 대체로 다 비슷한 이런 양상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잊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20, 30대 남성들 뭐 이대남 현상이다 이래가지고 이들의 바람이 이제 뭐 오세훈 만들었다 이준석 만들었다 이렇게 그때는 얘기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는 명태균 씨가 이제 본인이 했다는 걸 또 이렇게 비중 있게 실어주는 것들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한 가지 더 네, 말씀드리고 싶은 박성민 게 비서관님. 민주당에서 공세를 편다라고 하셨지만
하지만 사실 이거는 지금 당내에서 더 문제를 삼고 있어요. 여당 내에서 지금 홍준표 사실 친한계 의원들은 네. 이게 후폭풍이 있더라도 이거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도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명 씨가 운영하는 P&R에서 윤 후보 측에부터 여론 조작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SNS에. 이런 것만 봐도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자체가 어쩌면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워지는 단서를 제공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게 단순히 민주당에서 어떤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여당 내에서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이었고 어제나 엊그제 같은 경우엔 나경원 의원이 어떤 뭐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도 여론조작에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라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의 단순한 공세만으로 일이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박정훈 의원 같은 친한계 의원들 얘기는 이게 좀 후폭풍이 따르더라도 저 실체를 밝혀가지고 혁신 변화에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주호 부대변인.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박 비서관님이나 이동수 대표님 말씀처럼 이러한 정치 브로커의 농간에 지금 여당이 이토록 혼란을 겪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비참하고 여당의 어떻게 보면은 그 일원으로서 국민 앞에 죄송하고 송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설치지 못하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해서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벌백계에는 당내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그 검경의 철저한 그 수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지금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자신이 내는 입장이 뭐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 사이에도 바뀌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실 정치권에는 없어져야 될 그런 지향해야 될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로 뭐 명태균 씨, 뭐 김대남 씨 이런 분들을 좀 뿌리를 뽑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퇴근길 정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마장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막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론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50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일대에서 9km 막히고요. 기흥 동탄부터 수원까지 밀립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밀리고 이후로 용담터널과 금천을 앞두고 속도 떨어집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마도 분기점에서 남한산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문자 2개 소개해 드릴게요. 1918님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네요. 제작진 여러분의 마음이 조마조마하시겠어요. 뉴스레터 K의 청취율 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길 바랍니다. 웃음 표시해 주셨고요. 9193님은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세 분의 패널이 저보다 어리지만 정치 구단들이라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역시 웃음 표시.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공수처 국감에서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부분도 짚어봤습니다. 1년 넘게 결론 못 낸 사안이기도 합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여당이 공수처 강하게 비판했었죠. 네, 과거에는 이제 공수처 무용론을 저희가 설파했었는데 이 사안도 사실 빨리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지 그 후속 조치가 가능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국민들이 납득하실 만한 결과가 안 나오면 특검 전국으로 가든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실 부분들이 있든 아니면 유족들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실지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데 네. 아직까지도 미적지근 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사실 솔직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 공수처가 과거에 이종섭 전 장관 문제에서도 하루빨리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소환을 계속 민기적 미루다가 결국에 호주 대사로 그 파견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듯이 지금 공수처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수처 무용론이 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 무용론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공수처가 폐지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공수처는 미진한 수사력, 수사 지연, 절차를 위반한 압수수색, 황제조사, 수사 보안 유출 등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공수처의 존재 의미에 대해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수처 탄생을 주도한 야당마저도 공수처 수사를 배제하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각종 특검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공수처가 해온 일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려고 애썼고 그 결과 폐지가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님,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2,401건 사건 접수했는데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공수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뭐 수사 인력이나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한가요? 왜 역량이 안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수사 인력 부족의 문제도 계속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좀 규모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예. 권한을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수처를 활용해서 뭔가 고소 고발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숫자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뭔가 속도도 그렇고 결과물도 그렇고 좀 시원찮게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사실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공수처가 무용하니까 공수처를 없애버리자 이런 주장보다는 오히려 공수처가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게 어떤 뭐 예산부터 시작해서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좀 더 검토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강화시켜야 아닐까 된다 오히려. 네,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제가 짚어보고 싶은 건 사실 저는 공수처가 이번에 최혜병 그 사망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화복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명운을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뭐 무용론이다, 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 결과물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공수처의 이 성패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그동안 수사해왔던 검사들이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지금 보니까 오는 26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부장검사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수사기획관 이 두 분인데 이분들이 연임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마무리 네네. 짓겠다. 네, 더 이제 하겠다, 연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26일까지 대통령이 이 연임안을 재가를 해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업무에서 배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통령께서 아직 안 해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수사 뭐 지켜보자라는 입장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조속히 이 연임원을 재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박성민 비서관은 공수처 자꾸 무용론 폐지 얘기할 게 아니라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보강해야 되고 그 당면한 거는 어쨌든 외압 의혹을 어떻게 밝히느냐. 동의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공수처 역할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인 게요. 이제 처음 공수처가 출범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검찰이 어떤 정치나 권력의 논리에 의해서 다루지 못하는 무슨 거대한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을 파헤칠 줄 알았는데 1호 사건으로 수사한 게 고작 이제 그 서울교육감의 어떤 채용 비리 뭐 이 정도만 지금 해가지고 겨우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낸 정도고 사실 예.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공소 제기한 게 뭐 5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과연 이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지금 국민의힘과 이 여당 진영에서는 공수처 무용론을 계속 제기해오고 있고 그러면 민주당이라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텐데 민주당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 못 믿겠으니까 특검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작 이걸 주도해서 만든 민주당도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지경이라면은 공수처가 과연 필요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의적으로 이제 보시는군요. 우리 이동수 대표님은 공수처 회의적으로 보고 보이긴 그 정도 하고 6535님이
삶도 어렵고 정치권에서 하는 일도 답답하지만 뉴스레터 K에서 들려주는 모든 내용은 귀 속에 쏙쏙 들어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뉴스레터 K 응원합니다. 오늘 패널이 특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예.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오늘 경기도와 경기 남북부 경찰청 국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습니다. 자, 여당은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지역 화폐 운영사에게 특혜를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자, 신주호 부대변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행사입니다. 대행사. 그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로 있을 적에 이 지역화폐를 이 사람들한테 대행을 시킨 건데 중요한 게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들 간의 그 심사 점수 차이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누가 선정될 적에 네. 되는 이유는 얼추 다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그 점수를 매겨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뭐 유독 특출난 점수를 줘버리면 특혜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 업체가 이 대행사로 지정되기 전인 2018년에는 한 490억 정도의 손실을 입던 이른바 조금 부실 회사였죠. 490억대 손실이면 굉장히 부실한 기업 회사였는데 이 대행사로 지정이 되고 나서는 흑자로 전환합니다. 뭐 그 뒤에는 한 500억대 흑자까지 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대행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외압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실 기업을 상대로 심사위원 간의 편차가 큰 점수까지 접목해서 될 수가 있었겠느냐. 이 외압을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죠. 네, 박성민 비서관님 이거 반박을 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이런 질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경기도 지사시니까 이제 뭐 본인이 뭐 당선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계약 연장을 했고 네. 그렇다면 본인도 서류를 봤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적자에서 갑자기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 이 회사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추측이다라고 덧붙이기는 하셨습니다만 처음에 이 시스템 개발을 할 때 투자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손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어쨌든 초기 투자 때는 적자가 났지만 그 뒤에는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들과 이런 사업들을 또 같이 하고 네.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 시스템을 쉽게 말하면 납품을 하는 거죠. 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났다. 그래서 어떤 부정한 이득이 있었다. 이런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정하게 선정이 됐다.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얘기를 했어요. 또 양부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은 이 이재명 지사의 특혜 때문에 이 업체가 선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경찰에서 조사를 했을 때에는 불송치하지 않았냐. 그래놓고 검찰이 또다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정치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네. 이런 업체 선정 이동수 대표님. 업체 네. 선정 과정에서 뭐 특혜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뭐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련 업체 이런 거 같이 애초에 자격도 없고 뭐 경력도 이제 미천한 이런 업체에서 갑자기 이거를 땄을 때 이제 그걸 특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이 코나이라는 회사 좀 찾아보니까는 네.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이제 IT 이런 붐이 일 때 그때 이제 1세대 기업으로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뭐 디지털 결제라든지 가상화폐나 이런 사업을 원래 해오던 회사더라고요. 오래된 회사네요. 예, 오래되기도 했고 코스닥 상장도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업체가 이제 뭐 맡은 거 자체는 사실 뭐 특혜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그냥 뭐 줄만한 업체에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행사라면은 이 지역화폐 발행 관리 수수료만 가져가야 되는데 이 코나이가 낙전 수입이라고 하죠. 그냥 이 지역화폐가 우리 통장에 꽂혔을 때 다 네. 쓰지 않은 비용까지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쓰지도 했습니다. 않은 부분까지. 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부분을 이렇게 조준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SNS에 이재명 무죄 이유서 글을 이제 게시를 했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일단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예. 김민석 의원이 작성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법리적 오류와 사법적 불공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다른 나라 법정이었으면은 뭐 불공정 기소라든지 굴욕적 대우로 애초에 이제 적법 절차 파괴로 결론 나서 진행도 안 됐을 재판인데 네. 뭐 이제 좀 무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뭐 기억대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이거를
이제 뭐 위증교사라고 한 거는 뭐 악마의 편집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검찰의 잔인한 테러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400회 압수수색을 하고 이재명, 김혜경 부부를 각자 생일에 소환하는 뭐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도 이제 비난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중근 의사를 재판한 일제 검찰과 일제 법정조차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이런 뭐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친일 이단 권력이다라면서 이제 뭐 국제 망신이다 이런 비판을 또 했습니다. 네. 박상민 비서관님 어떻게 보세요? 이 세 가지 주장. 뭐 일단은 뭐 김민석 최고위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뭐 존중을 하는 입장이고 저도 뭐 동의가 일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윤정권의 검찰이 움직이는 방식이 굉장히 좀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어요. 어떤 정파적인 논리를 빼고 좀 정말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이재명 대표와 또는 김혜경 씨와 관련된 수사는 정말 막 먼지 털듯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이제 언론에다가도 많이 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표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과잉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다라고 보여져요. 심지어 지금 나오고 있는 검찰 내부 기류가 이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려고 가닥을 잡았다 이런 검찰 내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명품백 수수 문제도 기소를 하지 않고 종결을 짓고 그다음에 또 이 주가 조작 문제도 한동훈 대표마저도 사실은 검찰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불기소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 검찰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무력화되고 있는 검찰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국면인 거죠. 네.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진짜 국가 망신은 전과 사범의 범죄자가 대선에 나오고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당대표가 받는 여러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방탄을 하는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 그게 전 국가 망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김민석 의원이 뭐 이게 뭐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외국 같으면 이재명 대표가 무죄일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외국 같았으면 이재명 대표는 바로 사법방해죄로 구속됩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작년에 영장실질심사 그 재판부도 일부 소명이 됐다라고 이미 그 판결문에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자체가 이 이재명 대표가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 같으면. 바로 사법방해죄로 구속될 만한 분을 가진 정당에서 이러한 식의 염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좀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자,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나라가 최근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군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군이 국민을 무시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군 입장은 아마 일일이 답변하는 게 북한에 말려 들어간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하던데 군을 무시했다고 민주당이 보는 이유 뭡니까? 그러니까 군이 국민을 무시했다라고 네네, 보는 네.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명확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밝혀줄 의무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북한이 굉장히 지금 강경한 언어를 쓰면서 마치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굴고 있고 물론 매우 잘못된 행태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 무인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무인기가 남측에서 왔다라고 이제 북한은 주장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잖아요. 군에서 뭐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러니까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고 모호하게 구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을 높이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측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에서 무인기를 보낸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니라면 어떤 민간단체에서 보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민간단체에서 보냈다고 한다면 그걸 군은 알고도 묵인을 했던 건지 아니면 몰랐던 건지 이 사태의 전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생각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보냈다면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진실은 저도 모르겠어요. 이동수 대표님 이거 상황은 어떻게 지금 보세요? 세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군이 보낸 거,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측의 어떤 시민 단체들이 그동안 보내듯이 대북 전단 보내듯이 보낸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북한 내부 소행일 수도 있다, 자작극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 근데 저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군사작전이잖아요. 군사작전과 관련해서는 군의 어떤 전략적 모호성이나 이런 걸 좀 정치권이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모사드가 어떤 뭐 작전하고 막 뉴스가 나오고 이랬을 때 본인들이 했다 막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진 않잖아요. 네. 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정치권이 강하게 좀 추궁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우리 군도 이거에 있어서는 함구하더라도 이제 워낙 북한이 지금 뭐 미사일 부대를 전방 배치하고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메시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 조금만 네네, 말씀드리면 일단 박성민 비서관님. 민주당의 입장은 크게 보면 좀 짚어봐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일단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일단 오물풍선은 되고 무인기는 안 되냐라고 북한 측에 일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고, 정부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해달라 이게 아니고, 이 갈등 상황, 남북의 이 갈등 상황,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을 지속시킬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이 갈등 상황 자체가 길어질까 봐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군에서도 좀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죠. 네. 자, 신주호 부대변인 시간 관계상 짧게만. 네. 예. 근데 어차피 저희가 어떤 입장을 내놔도 북한은 남한 쪽에서 무인기 보냈다라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외교에 있어서 NCND라고 하죠. 그것은 좀 필수적으로 이 사안엔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고요. 자, 재보선 본투표 이틀 후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실시된 사전투표율 8.98%, 전남 영광 40% 넘었고 부산 금정 20.6%. 자, 사전투표율 이 어떻게 전체 당락에 영향을 20% 많이 부산 금정만 따지면요. 자, 신주호 부대변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사전 투표가 좀 정착이 됐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훈련이 많이 되어 있으십니다. 이 투표 민주적 훈련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많아졌다고 해서 본 투표율까지 다 높아질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그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 굉장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전남 영광 같은 경우는 박성민 비서관님 전남 영광이나 이런 데 이제 야권 내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고, 부산 금정이 어떻게 보면 또 뭐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현지 분위기 어떤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이틀 남았습니다. 일단 금정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전 투표율이 평소보다 낮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격전지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사전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한데, 네네. 이게 뭐 민주당이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 보수 지지층이 좀 선택을 유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최근에 뭐 유난 갈등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씨의 폭로 이런 것들이 PK 민심에 좀 안 좋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보수 진영을 지지해 오다가도 지금은 좀 마음이 돌아서는, 또는 선택을 유보할 수밖에 없게끔 이 악재가 정권에 겹쳤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극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안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더 끝까지 해볼 만한 지역이 아닌가라고 이게 개인적으로 보고 과연 있습니다. 낮은 게 여당이 유리한지 야당이 유리한지 끝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성민 비서관님, 네.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이 20%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 부산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결집한 게 그러면은 민주당 쪽이냐 국힘 쪽이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근데 네. 저는 좀 변수로 볼 수 있는 게 그 김영배 의원이 이제 이번 보궐선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세금 낭비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또 막판에 보수 지지층 결집에 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가 또 향후 이 선거에 변수로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의원의 이제 뭐죠? 그 혈세 낭비 네. 네. 발언. 양문석 의원의 기생집 발언. 오늘 보니까 국악인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변수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동수 크게 대표님은? 작용할 거라고 보는 게, 일단은 보궐선거, 재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선거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하느냐도 이제 관건이 되게 마련인데, 지금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예. 여기서 이제 지지층이 어느 쪽이 결집하느냐가 이제 이 선거의 향배를 가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민주당발 이 막말 논란 이런 것들이 불거졌다는 거는 전 국힘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내일 모레까지 얼마나 이제 크게 논란이 될지가 변수일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선거는 보면 잘한 사람 찍는 것보다 그러니까 실수한 사람 안 찍는 거 이런 경우가 많긴 한데, 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제 이동수 대표님 보시는 거고, 신주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도 영향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김영배 의원이 이 얘기한 게 이제 사전 투표 날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
돌아가신 분을 자신들의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금정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저는 의문입니다. 김영배 의원이 사과문을 2번 올리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 사과문 당 차원의 사과도 했는데 민주당이. 네. 예, 근데 이제 김영배 의원이 사과문을 2번 올리셨는데 첫 번째 사과문에선 고인을 뭐 모독해서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사과문에서는 마치 고인이 된 줄 몰랐다는 것처럼 약간 이상한 해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사실 문제인 게 고인이 된 줄 알았으면서 하면 고인 모독이죠. 근데 고인이 된 줄 모르고 이런 말씀하셨으면 이분이 금정구에서 고등학교를 또 나오셨습니다. 금정구에서 고등학교 나오신 분이 금정구 선거 지원 유세를 하러 가면서 최소한의 정보조사도 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분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앞으로 김영배 의원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징계를 내릴지를 아마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겁니다. 민주당이 진짜 이 문제에서 빨리 탈피하고 금정구민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이라면 김영배 의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징계를 선거 전에 내려야 됩니다. 제 생각에도 이게 이분이 김영배 의원이 뭐 예, 악의적으로 이동수 이렇게 대표님. 뭐 혈세 낭비 이렇게 비판한 것 같진 않아요. 이후에 어떤 반응들을 보면은 본인도 이제 이 내막을 잘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다가 이제 논란이 알고 얘기했을 리는 없. 그러니까요. 그죠?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본인도 이제 내리고 사과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윤리특위 제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는 좀 선거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그런 같아요. 것도 있고 이제 박상민 유불리를 기자관님. 따지기 이전에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빠르게 이제 수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요. 징계 결정을 이제 이틀 전에 했죠. 그래서 윤리위 회부한다라고 하고 네. 어쨌든 김영배 의원께서도 뭐 전말을 조금 밝히신 걸 보니까 그냥 보궐선거라는 게 을에 뭐 비위라던가 개인의 뭐 돈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얽혀서 갑자기 이제 공석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죠. 네, 보궐선거가. 보통 이제 귀책 사유가 있다 보니까 보통 기초단체장 네. 그런 경우가 많았죠. 네, 많으니까 예. 아마 그런 선을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분의 경우에는 일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경우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주의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발언이 좀 부주의했다. 자 신조 부대변인도 비슷한 네. 생각을 네. 하고 계신가요? 근데 저는 몰랐어도 문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금정구에서 고등학교 나오신 분이 금정구청장 지원 유세에 가면서 이 정도 기초조사도 안 하고 갑니까? 이거 민주당이 금정구를 되게 조금 무시하는 듯한 행태죠. 예. 자 지금 어쨌든 김영배 의원 발언 논란까지 저희가 다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수업을 마친 현애가 집을 향해 힘없이 걸어갑니다. 도착해 현관문을 열어보지만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뿐. 작년 말 간염 합병증으로 쓰러져 중환자실로 실려간 엄마. 심한 장기 손상과 의식불명이 찾아왔고 결국 2번의 심정지 후 현애 곁을 영영 떠나고 말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엄마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현애였기에 그 빈자리는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엄마가 떠난 후 세상에 홀로 남겨진 현애는 도움을 청할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엄마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울다가 잠이 든 현애.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애를 위해 위로와 용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
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까지 흑산도에 34mm의 비가 온 것을 제외하며 미미한 양의 비만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호우 예비특보가 나와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풍랑이나 강풍에 대한 심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지만 천둥, 번개, 돌풍 예상되고요. 일부 해안에 강한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충청 이남 쪽 그리고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전국 곳곳으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전국의 하늘 흐리겠고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충청도 위쪽 수도권은 5mm 미만, 강원 남부는 최대 40mm, 충청도 5에서 20mm 정도로 내리겠는데 남부와 제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10에서 60,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 많은 곳은 80에서 100mm 안팎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10에서 30mm로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강하게 올 것으로 보입니다. 각별히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중부지방, 오후까지 남부지방에 비가 더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14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4, 전주 25도 등 22도에서 26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1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남북 육로의 완전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한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은 감시 경계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건 없다며 최종 인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는 다음 주 초 독대를 가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명태균 씨가 했다는 여론조사의 조작 가능성이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중국이 육해공군과 로켓군까지 동원해 5달 만에 타이완 포위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군의 타이완 포위 훈련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자제력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11월 금융 여건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의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부진한 성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한양대 겸임교수 맡고 있는 김광석 교수 연결해서 최근 삼성전자 실적과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일정상 생방송 전 사전 녹음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광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4조 원대였다가 10조 원대로 낮아졌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매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던 배경은 많은 비용이 들었고 또 상대적으로 이 경쟁이 좀 다각화됐다라고도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히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추격이 이루어졌고요. 네네. 상당히 많은 중국 시장을 또 놓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반도체라든가 네. 또 HBM 시장과 같은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한 투자를 많이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지출을 했는데 그만큼 매출로 단기적인 이익을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충격으로 가져왔고 또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에 네네. 어닝 쇼크로서 작용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를 많이 했는데 단기적 이익으로는 돌아오지 못했다 등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삼성전자 DS 산업부문 부문장 전영헌 부회장이 사과문을 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네,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통상 기업의 수장이나 부문장 입장에서 이 사과를 한다라는 것은 통상 도덕적 해이가 있었거나 네네. 국가적인 손실을 입혔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 사과를 하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영업적인 면에서 실적 악화로 사과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대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기대를 모았던 만큼 실망감도 있었기 때문에 또 사과를 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사과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그 다음 과정을 좀 기대해 달라라는 의미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그 매출이라든지 성과 플러스 아마 주주들도 좀 약간 또 보고 있지 않았나 그 회사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 납품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는 않고 있고요. 최고 직장 순위 1위에서도 밀려났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삼성전자 지금 위기입니까? 네, 지금으로선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삼성전자 본사나 삼성전자 마케팅 사업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여러 부문들을 많이 다녀와 봤습니다. 근래까지도. 네네. 근데 근래 들어 어떤 의지를 표명하고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나 HBM과 같은 영역으로 진출을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던 것과는 달리 성과로 그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성과로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표명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기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임원들 만나봐도 위기의식을 확실히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런 의식은 상당히 많이 홍배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반도체 시장은 견고하지만 삼성전자 혼자 지금 겨울을 겪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부분은 제가 명료하게 후자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위기 상황에 놓였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반도체가 위기가 아니라 반도체 시장이 위기가 아니라 반도체 시장은 커지고 반도체는 그 시장 자체가 AI를 중심으로 또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커가고 있는데 그 지속적으로 커가는 그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마켓 쉐어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앵커님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라디오를 이제 청취하고 계신데 청취하고 계시는 과정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반도체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화되고 더 많은 AI에 의존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될수록 정말 AI is everywhere. 정말 많은 반도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디지털 사회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AI 시장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장을 누가 확보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또 삼성전자가 그 시장을 얼마나 확보해 나갈 것인가, 누가 더 선점할 것인가,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떤 요인이 가장 큽니까?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그 반도체 부문, 특히 HBM,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AI 반도체가 있고요. AI 반도체가 나홀로 구동되는 게 아니라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가 함께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의 거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고요. 엔비디아의 납품을 거의 전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삼성전자도 역시 엔비디아의 이 HBM을 납품하고 싶은 그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중에서 이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대략 한 5조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 SK 하이닉스의 HBM 부문의 영업이익을 이제 추산을 해보면 그것을 넘는 것으로 현재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는 이미 넘어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향후 반도체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 전문 기관들의 분석이 이제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모건 스탠리는 비관적 보고서를 냈고 골드만삭스는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올까 봄이 올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그래도 봄이 올 것 같은 제가 느낌은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연구기관이나 그 시장 조사 기관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기관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읽어나가는 그 톤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톤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증가율이 둔화된다라고 하는 기관도 있고 증가세가 여전히 유지된다 아니면 증가율이 더 상승한다라는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규모는 여전히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증가율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 규모의 증가 속도나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산업의 증가율보다도 AI나 AI 반도체 산업의 증가율이 그냥 독보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산업의 증가율이 둔화된다 할지라도 그 차선이 없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게 뭐 겨울이 온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이 기업들을 살펴보면 또 업계에서 움직이는 그 동태를 살펴보면 모든 기업들이 AI를 향해 움직이고 있거든요. 모든 기업들이 경영 전략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AI로 갈 것인지, 어떻게 AI를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AI 기술을 확보할 것인지 다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AI의 겨울이 온다라는 그 표현 자체는 상당한 그 언론성 표현이지 않나
심지어 그런 연구기관조차도 직접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삼성전자 실적이 4분기에는 반등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투자해 놓은 걸 좀 걷어들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포인트에 따라 갈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네네. 그 한 가지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거나 네. 납품할 가능성이 보이거나 하는 그런 청신호가 나타나는 네. 그런 시그널이 있을 때라고 한다면 긍정적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부정적일 거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10만 전자 다시 기대해 보는 거 좀 먼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려면 언제쯤이 이게 될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건은 결국 HBM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HBM 영역에서 뭐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차세대 HBM 모델이 오히려 SK 하이닉스에 준하게 혹은 SK 하이닉스를 넘어서 또 엔비디아를 또 넘어서 또 다른 그 밖에 AI 기업 혹은 AI 반도체 기업에게 납품되는 일이 있게 되면 당연히 뭐 10만 전자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죠.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AI 산업 섹터에 나타나는 굉장히 두드러지는 현상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엔비디아도 뭐 AI 반도체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스스로 AI를 내재화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스스로 AI를 생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과정에서는 역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직접 HBM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네네. 결국 다음 4세대 HBM을 누가 선점하고 엔비디아 혹은 엔비디아 이외의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게 HBM을 공급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런 고지에 오른다면 그러면 10만 전자가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기대를 한다면 또 어려움이 상당 부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HBM의 중요성, AI 반도체 중요성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자,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작한 삼성전자 사업 영역이 지금은 반도체 전반에 걸쳐 있는데 이런 종합 반도체 기업 형태가 오히려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 모습과는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뭐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겁니까? 네, 일단 메모리 반도체라는 영역에서는 삼성전자가 어쨌든 세계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 독보적인 영향력, 그 시장 점유율은 굳건히 유지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점차 다각화하고 시장을 또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동시에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처럼 메모리 반도체 영역뿐만 아니라 뭐 시스템 반도체 영역 또 뭐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HBM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고성능으로의 진출, 뭐 그렇게 또 설계나 또 소재, 또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영역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으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방향성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네. 세계 경제가 갈수록 지정학적 분절화의 시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를 생각해 봤을 때도 반도체는 말 그대로 이제 안 봅니다. 반도체는 이제 산업의 쌀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 경제라고 생각했을 때도 삼성전자 혹은 SK 하이닉스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도 A부터 G까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요. 네. 세계적으로도 대만을 함부로 이렇게 다루지 못하는 이유는 TSMC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도 그냥 단순히 기업, 단순히 어떤 산업으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지정학 혹은 어떤 안보 혹은 방위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도 이 반도체 산업을 생각해 볼 때 네. 경제적 효과 말고 경제적 어떤 영향 말고도 상당한 의미를 또 부여한다면 저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더 도모하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것을 더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리 통화 정책 얘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지난 11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이 시점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세요? 저의 의견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근거를 드리면 일단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의 배경은 이 통화정책의 목적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물가 안정, 두 번째가 경기 안정, 네. 세 번째가 금융 안정입니다. 네네. 물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1.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목표 물가 2%를 이미 밑돌았어요. 네네. 사실 물가 안정 목표만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은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경기 안정 목표. 내수 부진이 심각합니다. 네.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로 보면 24년 상반기 마이너스 2.5%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네. 심각한 내수 부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으로서는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해서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금융 안정인데요. 네. 물론 가계부채 증가세, 부동산 가격 상승세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인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금융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가계부채 안정 대책, 추가적인 가계부채 규제책을 네. 마련하고 또 국토교통부가 더 적극적인 부동산 추가 공급, 네. 아파트 추가 공급 혹은 부동산 규제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안정과 가계부채 안정에 대한 대책들은 정부가 추가적으로 마련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계속 기다려가면서 그냥 언제까지 디플레이션으로 잃어버린 30년으로 향하는 것을 막연히 네. 한국은행으로서 기다리거나 내수 부진을 그냥 막연히 그것만을 향해서 기다릴 수는 없는 입장. 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이 적절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보완 대책, 가계부채나 부동산 안정 이건 보완 대책으로서 병행하면서 네. 어떤 그 내수가 이렇게 계속 침체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내수가 이 정도 금리 인하로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부정적 시각이 많은데 올해 네. 금통위회의 2번 남아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지 올해 말에는 그 어느 정도로 연말 금리 전망하십니까? 올해 말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2026년까지 매우 점진적으로 천천히 돌다리를 두들겨가면서 금리 인하를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금리 인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성급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보다는 네. 금리 인하를 한번 하고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나 영향이 있는지 좀 지켜보면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이렇게 단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네, 미 연준의 빅컷 단행 이후에 1,300원대로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이 단숨에 1,350원 선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 미 대선 등 변수도 여전합니다. 남은 하반기 환율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하반기 환율의 경우에도 이제 1,350원에서
뭐 1,300원을 향해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강달러화되기보다는 약달러화되겠지만 여전히 강달러일 것이다. 그러니까 약달러화 되겠지만 여전히 강달러화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강한 달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슈퍼 강달러이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24년 연내에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거의 예견되다시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감이 더 고조된다면 또 슈퍼 강달러로 전개될 수 있겠지만 지정학적 긴장감이 뭐 완화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 시나리오대로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미국의 금리 인하의 과정에서 약달러화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은 내년 경제 트렌드 전망하시면서 내년은 피봇의 시대다. 즉 금리 인하와 함께 새로운 경제 질서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금리를 인하했죠. 그리고 미국도 9월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유로존, 캐나다, 뭐 스위스, 스웨덴 정말 많은 나라들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피봇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25년, 26년까지 세계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수준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면에서 실물 경제의 현상과 또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어떤 독특한 일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변동성도 있겠지만 자본시장, 자산시장에 마치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그 물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물이 어디론가 쏟아질 텐데 그런 현상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꼭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 경제로 국한해 보면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초고령 사회 진입, 그리고 잠재 성장률 하락, 가계부채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제 보셨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경제 상황 봐야 된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이 시점에 뭐 정부나 기업, 국민들도 이제 새롭게 뭐 각오랄까요? 새롭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어제의 숙제를 푸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네. 어제의 공식을 오늘의 숙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숙제가 달라졌고 달라진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달라진 공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 이미 달라진 경제 국면, 네. 2025년 그 달라진 경제 국면을 좀 명확히 이해하고 그 정부도 기업도 가게도 마찬가지 그 달라진 국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달라진 그 실물 경제와 자산시장, 자본시장의 변화를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네. 그 변화에 걸맞는 공식을 새롭게 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그 공식을 새롭게 대입해서 성공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변화에 걸맞는 공식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겸임교수 맡고 계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의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처음에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적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요.
지금 헌재 판단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이진숙 위원장이 왜 이런 이제 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느냐 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텐데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이제 지난 8월부로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탄핵 소추 로 직무가 정지가 된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7일에 이종석 헌재소장 그리고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이제 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세 자리가 이제 이 공석이 되는데 이 후임은 원래 국회가 선출할 몫이에요. 근데 지금 국회가 후임을 결정을 하지 않아서 결국 이제 공석이 된 채로 지금 이제 임기가 끝나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18일이 되면 재판관이 이제 3명 퇴임하면서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진숙 위원장이 효력 멈춰달라고 얘기했던 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항의 이 내용이 뭐냐면 이 헌재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심리할 때는 재판관이 최소 7명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명이 지금 이제 후임이 결정이 안 된 상태로 공석이 되면 지금 재판관이 18일부로 6명이 되거든요. 그럼 이 말인즉슨 지금 이제 후임 결정할 때까지 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내가 지금 이게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데 이 탄핵 심판이 못 열려서 이 직무정지 상태가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제 이의 제기를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냈는데 결국에는 인용이 됐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6명이더라도 이 탄핵 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군요. 자, 7331님이 뉴스레터 K 애청합니다. 이렇게 3번 말씀해 주시면서 조용조용 품격 있는 진행자의 모습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들으면서 시사에 대한 견해도 넓혀갑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전동 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위험하게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전동 킥보드가 도심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요. 네, 사실 정말 거리 곳곳에서 정말 심심치 않게 이 전동 킥보드 방치돼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뭐 지하철 역사, 뭐 출입구 앞, 뭐 어린이 보호구역, 뭐 횡단보도 진입로, 심지어 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에까지 이렇게 막 아무데나 방치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곳들은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모두 이제 조례로 정해놓은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동 킥보드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용자들이 쓰고 나서 정해진 곳에 반납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운영업체에다가 이거 방치돼 있어요, 빨리 치워주세요라고 신고를 해도 바로 처리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아예 그냥 방치된 채로 그냥 놔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방치된 채로 있으면 교통사고 유발할 수도 있고요. 보행 중에도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걸려 넘어지는 경우, 또 보행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물들 부딪히는 경우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고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현행법상으로 이제 이렇게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하는 PM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개인형 이동 장치가 주차 금지 구역에 방치돼 있을 경우에는요, 즉시 견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구역에도 좀 방치돼 있으면 3시간 유예를 준 뒤에 이제 견인이 가능한데 견인을 하는데도 사실 인력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인력이 든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결국은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서울시를 예로 들면 한 해에 이 방치돼 있는 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하는 비용이 뭐 한 해 25억씩 든다,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이걸 뭐 서울시에서 이제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비용을 일단은 전에 구의 예산으로 이제 지원을 한 다음에 공유 플랫폼 업체에다가 세외 수입으로 이제 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전을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사실 이제 이게 제대로 견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뭐 이제 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에서 좀 속수를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광주 남구청 사례가 최근에 좀 보도가 되면서 좀 화제가 된 게 있었는데,
이 남구청에서 지난 7월부터 전동 킥보드 단속반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제 우수사례로 좀 이제 보도가 좀 되기도 했는데 이제 불법 주차 구역에 주차한 킥보드는 단속 유효의 시간이 지나면 즉시로 이제 견인을 하고요. 운영업체에 또 과태료도 뭐 100만 원씩 부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게 했군요. 네, 이렇게 3개월 넘게 집중 단속을 했더니 이제 업체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바로 이제 신고 들어오면 바로바로 이제 이 견인 조치를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봐라 이거 정말 우수 사례다. 다른 구들도 한번 같이 좀 이거 적극 시행해 보자 이렇게 좀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도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저 운영업체들의 좀 행태도 좀 지적을 하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운영업체들 손 놓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스스로 결국에는 주차 시설 확충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 운영업체들 자체가 또.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매우 좀 소극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불법 주차한 이용자들한테 사실은 이제 견인 비용이나 뭐 보관료를 청구를 한다든지 뭐 이용을 제한하는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페널티를 주면 사실 인식 개선 이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운영 규정에는 이제 명시를 해놓고도 이용 규정에는 명시해놓고도 실제로는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지금 이제 국회는 물론이고 이제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여러 지자체 이제 시군구 의회 차원에서 이 킥보드 업체들 좀 관리 의무를 좀 강화하는 내용의 이제 이 법안들 좀 많이 발의가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근본적으로 운영 업체나 이용자나 모두 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강 신드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번역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글로 된 한강의 소설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모든 소설에는 이제 이 작가가 살아온 사회 그리고 이 소설의 배경이 된 사회의 막 문화, 관습, 역사 뭐 이런 것들이 녹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원서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을 살리면서도 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아주 이제 잘 해석하고 또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실 이제 이 번역의 역할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설 번역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강 작가의 대부분의 소설을 이제 영문책으로 번역한 이 번역자 데보라 스미스가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데보라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한강 작가가 이 부커상 받았을 때도 화제가 됐어요. 이 부커상 같은 경우는 노벨상하고 다르게 번역자와 이 소설가, 원작 소설가가 같이 공동 수상을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올라간 거 화면에서 봤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당시에 사실 이제 데보라 스미스 인터뷰 기사도 많이 나왔고 그때 이제 생각을 많이 전해줬었는데 이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살았던 경험은 없어요. 근데 이 번역가로 나서면서 이 틈새 시장 한국에 좀 주목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국이 참 잘 사는 나라고 선진국 인데 이 문학도 분명히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문학 시장이 활발할 거야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아마 BTS도 그러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문화 대중문화가 문학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도 가능한 있죠.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제 한국 문화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2010년부터 한국어를 독학을 했다고 합니다. 독학. 네, 그리고 런던대에서 한국학 박사 석박사 과정도 밟았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요. 독학 3년 만에 이제 채식주의자를 이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이 어떻습니까? 이 부커상 받았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또 번역했던 책 중에 한강 작가 흰이 있는데 흰 같은 경우도 2018년에 부커상 후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이제 이 한국 문학을 영문으로 번역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춘 번역가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도대체 이제 이 소설의 내용을 어떻게 영문으로 옮겼을까 굉장히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가령 이제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공 영애가 이 가부장제를 포함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 굉장히 억압적이고 이제 폭력적인 질서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한국 사회 특유의 이제 이 가족 중심적이고 이제 그 안에 공동체에 뿌리내려 있는 이런 뭐 유교적인 질서, 위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딱 들으면 바로 와닿지만 이 서구권 독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이해를 시킬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호칭을 그냥 이름이 아니라 등장인물 이름이 아니라 뭐 가령 뭐 이제 누구누구의 뭐 언니, 누구 처제의 뭐
뭐 남편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관계 기반으로 계속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방식으로 얼마나 이제 이 한국 사회가 그런 가족 내 위계와 관계에 기반해서 이제 관계를 설정을 하는지 이런 것들 좀 보여주려고 애를 썼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참 이게 번역도 하나의 창작이라는 좀 생각이 드는 대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번역이라고 하면 원작자가 적은 그대로 내지는 원작자가 원하는 그대로 문장을 옮겨야만 할 것 같지만 이 가령 뭐 소설에 나오는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을 번역을 하면서 어떤 부사가 넣는 것을 가지고 이 번역자와 이 한강 작가가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그리고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아 정말 이 같이 공동 창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강 작가는 결국 기자회견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은요. 이유는 한마디로 지금은 잔치를 벌일 때가 아니다라는 건데 근데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가 한 작가 발언을 또 SNS에 소개는 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한강 작가 지금 뭐 두문불출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모두가 다들 만나고 싶어하지만 사실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스미스 역시 좀 사실 따로 이번 이제 수상 이후에 따로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고 상당히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 이제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스미스가 이제 본인의 X 계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한강 작가의 아버지인 소설가 한승원 씨가 이제 한강 작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거다. 근데 왜 안 하느냐 이제 그 뜻을 알리는 이제 그런 이제 이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 기자들에게. 근데 이 내용을 소개한 영문 기사를 본인의 X 계정에다가 그대로 이제 이 리트윗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 사실 다른 문장들을 다른 코멘트를 달지는 않았고 딱 이 기사 중에 이제 이 부녀의 발언 세 개의 문장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하나는 전쟁이 치열해서 사람들이 날마다 주검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 이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서 즐기지 말아달라. 스웨덴 할리먼에서 상을 준 것은 즐기라는 게 아니라 더 냉철해지라는 것이다. 이 세 문장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인용을 한 건 나도 같은 뜻이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게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김광석 교수 인터뷰에서 기준금리 인하 배경과 전망 살펴봤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과는 실물 경제 영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금리 인하 효과 실물 경제에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단 금리 인하를 본다 그러면 일단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려 그러면 시장에서는 최소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사실 이제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있었거든요. 국회에서. 근데 이 국정감사 때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하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 6개월 보통 한국은행은 한 1년 정도를 지금 바라보면서 아마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도 내수 부양을 이제 기대하는 시각은 있는 것 같은데 내수와 실물 경제 이렇게 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중요합니다. 사실 유동성을 누가 공급하느냐? 은행들이 이제 사실 이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뭐 가게, 기업 다 똑같죠. 우리가 대출 받아서 뭐 소비도 하고 물건도 사고 그럴 거고요. 또한 우리가 또 예금도 할 거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대출을 통해서 이제 투자도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은행들이 과연 이제 금리 인하를 과연 대출 금리를 좀 낮게 책정을 할지 이게 좀 관건이라 볼 수 있겠고 그거에 따라서 아마 실물 경제에 아마 뭐 빠르게 올 수도 있고요. 영향이 늦게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금리 인하가 대출 수요를 더 부추기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금통위 내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세 우려 목소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른바 영끌족한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금통위가 끝나고 나서 사실상 이제 한국은행은 뭐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기자회견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상 동결 의견도 소수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사실 가계대출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는 회의 때 금리를 동결했던 이유가 사실상 이제는 가계대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창용 한은총재도 그 부분을 이제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금융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 뜻은 뭐냐면 만약에 갭 투자를 하고 싶으면 뭐 갭투자가 불법은 아니니까요. 뭐 만약에 대출 껴서 뭔가 아파트를 산다, 내 집 마련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내가 금융 비용 한마디로 이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고려하라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경고성 메시지인 거예요. 예, 앞으로 금리가 과거처럼 그 코로나 때처럼 0%대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가 갑자기 떨어져서 내가 지금 대출 받아서 집 사도 되나 보다 이런 어떤 시그널은 옳지 않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창용 총재 메시지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둔화된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8월 달에 5대 은행 가계대출을 좀 봤습니다. 이게 오름폭을 본다 그러면 한 달 전보다 9조 한 6천억 원 정도 늘었었어요. 8월 달에는. 근데 이제 9월 달 와서 이게 5조 6천억 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이제 양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출이 없으면 집값 오르기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상 대부분이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사실 아파트를 매매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대출 수요가 이제 좀 줄었다는 거는 확실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 그 열기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실제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도 나옵니다. 이게 한국 부동산에서 나오는 주간 변동폭인데 10월 첫째 주 같은 경우가 0.1% 상승률 서울 아파트 가격입니다.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률이 지난 주보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 이제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오르곤 있어도 그 상승폭이 이제 둔화되고 있고 이게 전주 대비해서 그러니까 매주 봤을 때 8월 달과 비교해서 보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상승률이. 그래서 상승폭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상승폭이 많이 둔화돼서 이제는 조금 뭐 아파트 가격이 좀 둔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이제 오름폭은 맞고요. 하지만 그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금리 인하가 되면 뉴스 보면은 금리 인하가 되면 뭐 아파트 가격이 뛴다는데 그럼 과거 우리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어때요? 우리가 금리 인하를 언제 다냈냐라고 본다 그러면 먼저 1차 금리 인하 시기를 본다 그러면 2008년도 8월에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리먼 사태가 있었죠. 그러니까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했어요. 5.25%에서 3.25% 그 기간에 이제는 2009년 2월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그때 그럼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올랐겠느냐?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금리 인하됐으면 오른다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는 오히려 전국이 2% 정도, 서울이 3% 정도 떨어졌었고요. 그럼 그 다음 금리 인하 시가 이제는 그 유럽발 이제 재정위기 때 이게 2012년 7월부터 16년 6월까지였거든요. 그때 우리가 3.25에서 1.25%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그때는 올랐고요. 3차 인하 시기 때는 아시겠지만 신종 코로나19였습니다. 그때 금리가 1.75%에서 0.5%로 이제 0% 금리가 됐죠. 그때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아파트 가격.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뭐 금리 인하가 단행돼서 아파트 가격이 다 뛸 거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은 보통은 당연히 금리 인하가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대출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동산의 자극은 되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리먼 사태 이거는 일종의 경제 위기 비슷한 거기 때문에 좀 그게 경우가 좀 달랐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자, 통상 기준금리 인하하면은 대출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 그 대출 금리에 크게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행이 사실 이제 통화를 담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금리 인하 시기고 그럼 분명히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게 될 거고 부동산에서 민심을 열어버리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시그널을 낸 거죠. 대출 규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부동산 가격이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너무 폭등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출 규제가
정부가 이미 금통위에서 이제는 금리 인하 이전부터 정책적으로 사실 은행 쪽으로 압박을 했고요. 그래서 대출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대출 수요를 많이 억제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분위기가 일어났고 실제 은행들이 당연히 기준금리가 내리면 대출금리 내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절대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대출 금리는요. 은행들이 기준 삼는 기준 금리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는 먼저 가상금리를 더해서 그다음 우대금리를 빼거든요. 그러니까 가상금리를 조금 내려줘야 되는데 가상금리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금리가 이제는 사실상 대출금리가 내려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은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부 핑계 삼아서 참 이자 장사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얄밉기도 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할 말이 있어요. 은행들도 정부에서 지금 대출 규제하라고 해서 그럼 대출금리 못 내린다. 그럼 정부가 하는데 우리가 거꾸로 가냐?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들에서 한때 이런 얘기가 났었어요. 어쩌라는 거냐. 아니, 우리 보러 어쩌라는 거야. 약간 얄밉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우리 권영주 평론가님도 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얄밉죠, 은행들이. 그래서 지금 사실상 금리 인하 시기면은 이미 시장 금리에서 이미 반영을 한 상태긴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는 가상금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참 우대금리를 좀 많이 주던가. 우대금리를 아예 없애버리거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준금리 내렸으니까 이제 대출금리 좀 좋아지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시중에 있는 지금 주담대 금리가 뭐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어요.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11일 기준 이번 달 11일 기준 봤을 때 이제 고정형입니다. 주담대 고정형이 최저 금리가 3.71%, 그래서 최고가 6.11%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몇 달 전만 하더라도요. 이번 연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2% 금리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마 지금 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8169님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소식으로 청취자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준 방송 뉴스레터 K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종철 앵커님의 목소리에 반해서 방송을 매일 청취합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꼭 뉴스레터 K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8169님 제가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엔 주식시장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은 주식시장이 좀 오르는데요. 네. 이번에는 뭐 시장에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해요. 그렇죠. 일단 기준금리 인하는 이미 예고된 부분이었고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반영됐다. 이미 반영된 상태고 그다음에 한은이 뭐 추가 금리 내리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일단은 지켜보고 거시금융 지켜보고 나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게 뾰족하게 뭐 증시에 크나큰 뭐 영향을 준 이벤트는 아니었다. 하지만은 기준금리 인하를 본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자산 시장이라든지 투자 시장 쪽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주식시장에 계속적인 훈풍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훈풍이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비컷 단행했을 때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이미 뭐 반영 상태고 사실 지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 대선이 아마 오히려 더 큰 이벤트가 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 대선도 잘 흐름을 보셔야겠네요. 특히 우리 증시에서 큰 비중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누가 봐도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주식 갖고 계신 분들 팔아야 됩니까? 기다리는 게 좋습니까? 제가 아까 얄밉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또 얄미운 존재가 또 있습니다. 누구예요? 외국인들이죠. 오늘 왜 이렇게 얄미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일로 보면 24일 연속 순매도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장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어요. 삼성전자에 순매수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오늘도 순매도 하겠구나. 역시나 이제 종가 기준을 봤을 때 외국인들 또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지금 24일 연속이거든요. 9월 3일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순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에 그만큼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동안 워낙 많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 샀기 때문에 네. 뭐 판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먼저 파는 건 맞겠지만 그래도 와 24일 이게 역대 최고 기록이 연속 25일 판 거거든요. 만약에 내일까지 팔아버리면 타이 기록입니다. 야, 그렇군요.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있고 다만 오늘은 좀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좀 주가를 떠받쳐 왔는데 그 정도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뭐 불안감이 이제 시장에 내비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아마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금리 하락기 재테크 전략도 이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지금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 눈여겨봐야 할 상품 어떤 게 있습니까? 금 투자죠. 네, 당연히 이제는 금리 인하 시기 때는 이제 금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요. 원자재 가격이 이제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는 금리 인하 시기 때 바라봐야 될 것 그러면 저는 이제는 금 ETF라든지 뭐 KLX 금거래소 이렇게 해서 아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예금 전략을 얘기하시는데 네. 사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뭐 예금 전략은 좀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데 뭐 은행에 돈 넣어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다만 만약에 내가 정말 보수적인 투자자고 내가 정말 나는 뭐 주식도 안 하고 금 투자도 안 하고 부동산도 안 해. 그럼 난 무조건 예금만 넣어야 돼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중장기 예금보다는 단기 예금으로 이제 빼시는 게 낫죠.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이제 단기 예금을 예치한 다음에 상황을 보면서 언제든지 또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마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주식은 그렇게 그다지 변동이 없다고 이제 말씀했는데 반면에 채권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죠.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또 채권 투자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통장 하나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채권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통장 하나가 있는데 이게 3% 이자를 준대요. 그러면 내가 이제 3% 이자를 갖고 있는 통장 하나를 갖고 있는데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네. 내일 내가 통장 가입하면 2%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통장 3% 통장 가격이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네. 그럼 만약에 이게 근데 문제가 거래가 됩니다. 이 통장이.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그 3% 통장을 사고 싶어 할 거예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통장이 거래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이게 역의 관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3%짜리 채권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 내가 거래한다 그러면 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거래를 했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뭐 채권 투자도 나쁘지 않다. 그럼 좀 내가 직접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본다 그러면 국채를 추종하는 이제 상장지수 펀드 ETF 상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증권 회사에 물어보셔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에 책뿐만 아니라 작가가 추천한 음악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가가 사람들을 피해서 글쓰기에 몰두할 때 들었던 노래라고 합니다. 김광석의 나의 노래. 오늘 끝곡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치킨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아무것도